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권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또 노동법이라고 하는 법 체계가 어떻게 인류사적으로 등장하게 됐는지, 또 근로자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최근에 노동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분쟁의 어떤 패턴, 특히나 노동 인권을 둘러싼 어떤 법적 분쟁들이 어떤 양상을 보이고 또 그 이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로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인격으로서 존엄한 인격으로서의 어떤 사람이 도구처럼 다뤄질 수 있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인격체로서의 관계에서 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도구처럼 다뤄지는 사용자에서 도구처럼 다뤄지는 관계다 보니까 양자 사이에서의 갈등의 소지가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노사 관계는 사실은 이걸 우리가 흔히들 대립적 노사 관계라고 하는데요. 각자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다 보니까 또 서로 간의 어떤 노동이라고 하는 일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면 서로 존중의 여지가 없잖아요. 도구처럼 다뤄지니까. 따라서 노사 간의 갈등은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피적으로만 보면 노사 갈등이라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죠? 노사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의 어떤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이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노사는 원래 대립하는 어떤 당사자 관계이고요. 이거는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고요. 대신 노사는 이때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폭력적인 의미의 대립이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계약관계, 서로 각자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계약관계 당사자는 우리가 법상 대립돼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런 대립입니다. 그래서 노사는 원래 대립적인 관계인데 이 대립적 관계라는 것은 계약적 의미의 대립이다. 대신 이 양 당사자들이 묘하게도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요. 왜냐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노사 양측의 생계 유지의 수단이면서 생활의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같으냐? 부부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실제 독일에서는 노동법에 관한 많은 법 이론들이 어떤 친족 관계, 특히 혼인 관계의 법리로부터 많이 차용돼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어떤 것이 깔려 있냐면 지속되는 어떤 공동체 관계를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는 싸울 수 있어요. 부부는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싸움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기술인 거죠. 서로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고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노동조합법이라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을 해놓죠. 이런 규율 체계를 우리가 쟁의행위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마치 부부간의 싸움을 할 때에도 똑같은 거죠, 그죠? 부부 싸움은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여기에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와 노사관계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쩌면 고도 성장기를 거둬오면서 너무나 성장 중심의 어떤 생각, 또 우리가 아주 이 어려운 가난한 국가에서 그죠? 중진국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전략은 사실은 이랬습니다. 노사 관계를 주변부에 둬버리고 근로자의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방법론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노동법 또는 어떤 노사관계 질서 체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일부러라도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대기업을 통한 성장 중심의 경제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인식에 노동이라는 것이 멀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혐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도 성장기를 거쳐오면서 불가피하게 형성됐던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믿고 싶지는 않지만 ITUC 같은 데에서 이제 낸 어떤 인덱스에 비춰보면 우리나라는 소위 이 노동인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 또 이런 어떤 폭력성이라 그럴까요? 침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이 수준을 지표로 만든 건데요. 우리가 5단계면 최하위이거든요. 요 그림에서 보면 빨간 그림, 빨간색이 이제 그런 해당 국가들인데요. 아프리카에도 있죠. 동남아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지 않죠. 노란색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과연 노동인권이 이 정도밖에 보장되지 않는가. 저는 좀 오히려 안타까워요. 이 정도는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외국 사람들은 한국의 노동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평가절하하는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못했고 또 우리가 충분히 어떤 설득하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의 또 모습을 좀 솔직하게 좀 직관적으로 잘 보여주어야 되는데 이런 노력도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우리가 뭔가 좀 숨기려고 자꾸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좀 거부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오해를 좀 벗어나야 되는 그런 과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노동인권에 대한 어떤 인식이 상당히 낮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좀 부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어떤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 의식입니다. 사실 생명 신체의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죠. 정말 경제 성장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근로자의 어떤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편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정말 근로 환경에서, 노동 환경에서의 어떤 생명의 위험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게 고도 성장기에서는 이게 좀 묻혀버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의 고도화를 이루고 또 선진국의 어떤 대열에 들어서면서 새삼스럽게 뒤를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건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거죠. 특히 하청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안전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금 환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개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고 난 직후에 다시금 똑같은 유형의 대형 사고들이 벌어지죠. 이천 화재 사망 사고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관점에서의 어떤 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여러 가지 법 제도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좀 논란은 많지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좀 획기적인 그런 또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적극적인 그런 제도이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다른 나라의 선례를 좀 찾기가 좀 어려운데요. 흔히 이제 뭐 영국의 기업 살인법 얘기를 하지만 영국의 기업 살인법은 사실은 기업 자체를 처벌하는 핵심이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라고 하는 개인을 어떤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 사실은 좀 규범 구조적으로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도 그렇고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고 현장에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가, 또 그래서 실효성을 가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꾸만 법만 만들고 그 법이 현장에 접목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고요. 과거의 산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를 반복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인식과 문화를 본질적으로 바꾸는 그런 법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차별이 가장 본질적인 노동인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덜 받는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죠? 또 내가
어떤 뭐랄까요,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위한 기회가 처음부터 좀 봉쇄됐다든가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노동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치명적인 거고, 이건 본질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직시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정규직, 비정규직이 마치 계급처럼 돼버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사회 인식 구조적으로도 좀 좋지 않죠. 건전성에도 반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의 보이지 않는 어떤 담을 쌓아놓고 실제로도 임금의 격차가 이렇게 2배 이상 나는 이런 현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규직이 고용의 안정성을 누린다라고 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적어도 고용의 안정성을 누릴 수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어도 근로 조건만은 오히려 더 좋아야 되지, 같거나 더 좋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고용 형태가 없어진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규직, 비정규직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규직만으로 안 된다고 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제공하는 것, 이런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차별의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연령에 따른 차별의 문제고 고령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사회적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연령과 관계없이 많은 일자리들이 제공이 돼야 되고, 그래서 고령 근로자들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지도 저는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불가피한 거죠. 근데 우리가 고령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할 때 굉장히 큰 장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령에 따른 차별의 문제입니다. 고령자다 그러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지만, 또 고령자가 계속 일하는 데 있어서 기업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편견을 갖고 있죠. 여기에는 물론 부수적으로는 연공급이라고 하는 임금 체계가 가지는 문제점도 물론 있어요. 그런 임금 체계의 개편도 필요하겠지만, 또 알게 모르게 고령자에 대한 편견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 문화가 좀 더 수평적 구조로 바뀐다라고 하면 연령과 관계없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현행법상 연령 차별에 관한 법과 고령자 고용 촉진법을 하나로 묶어서, 그죠, 고척법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겁니다. 직장에서 연령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뭔가 근로조건을 부과함에 있어서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이런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고령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와의 충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고령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가 충돌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자에게는 고령자가 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틀림없이 있다고 보고요. 또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그 자체에 그치지 않는 거고요. 사실 일이라는 것은 고령 근로자에게는 정말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인격 실현의 장으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정년 은퇴하신 분들이 어떤 일자리를 좀 구하고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국가가 고령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국가의 어떤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심각한 것이 성차별 또는 성희롱 같은 이제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인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오랜 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가벼이 여겼던 측면이 있고요. 최근에 나름대로 굉장히 이런 부분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성 인권에 관해서 막연한 어떤 혐오를 가진 분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여성을 우대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성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직장 구조에서는 직장 내에서 여성 남성이 무의미해지는 요런 어떤 관점, 그죠? 오로지 능력과 실적으로, 그죠? 성실함으로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지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죠? 특히나 성차별과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거냐면 근로자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내에 이것이 심각했던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로자를 도구처럼 쓰는 관계다 보니까 도구로서 다룰 때는 사실 인격체로 다루지 않는다는 의미니까요. 성희롱, 성차별의 어떤 소지,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또 그걸 어쩌면 뭐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도구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성차별, 성희롱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사용하는 근로자로서의 어떤 도구로서의 관계이긴 하지만 넘어서서는 안 되는 본령의 인격이 있다. 그러니까 인격의 침해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이제 보편화된 것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입니다. 또 감정 근로자에 관한 보호의 문제입니다.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는 건 좋아요. 또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지휘 감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휘 감독한다는 것이 인격권의 본질적 침해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것.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제도예요. 이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떤 성과냐면 과거에 우리가 보이지 않게 또는 은폐돼 있던, 그죠? 은폐돼 있던 직장 내 여러 가지 폭력, 그 다음에 어떤 상하 수직적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불합리한 어떤 요구, 또 어떤 지나친 업무의 감시를 통한 어떤 불안감의 조성, 그 다음에 어떤 정신적인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일들, 또 어떤 상급자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욕설, 또는 어떤 비하, 그 다음에 굴욕적인 언어의 사용, 이것들이 우리 어떤 직장 문화를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근로관계,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관계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점을 간과했던 거죠. 도구로서 다르니까 이 망치니까, 근로자는 망치니까 망치를 휙 던져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고요. 얼마만큼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만연해 있던가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입법화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이 장애 근로자에 관한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장애 근로자들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다 적극적인 국가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차별이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기업이 한순간에 아무리 좋은 품질의 물건을 만들어도 한순간에 어려워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차별의 문제를 극복했을 때 비로소 한국은 가성비의 국가가 아니라 명품을 만드는 고가 전략을 구사해도 되는 그런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가 가치 소비의 사회가 돼버렸거든요. 예컨대 얼마만큼 좋은 품질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품질에 그 물건에 담겨 있는 어떤 인권 존중의 어떤 가치를 꿰뚫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요즘 이제 ESG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돼가는 그런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독일에서 유학할 당시에 이제 도시와 학교의 모습이고요. 저 아래에 있는 사진이 제가 있던 기숙사입니다. 이 기숙사는 장애인 기숙사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30이 돼서 유학을 가는데 기숙사를 배정받았더니 장애인 기숙사를 이렇게 배정해 주니까 이거 내가 왜 장애인 기숙사에 오나, 또 이제 장애인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맹인들, 그죠? 또 신체가 좀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만 해도 제가 나는 그냥 평범한 기숙사 가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장애인 기숙사에 갔더니
너무나 많은 편의시설, 또 너무나 많은 어떤 상대적인 이제 적극적인 어떤 혜택들이 있었던 겁니다. 전기료도 싸고요, 방도 더 크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방도 좋은 이런, 방도 넓은 이런 혜택을, 또 뷰도 제 창문에서 본 사진이 이제 이 시내를 전부 다 조망하는 이런 사진인데요. 이런 혜택을 왜 나한테 줬을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기숙사를 같이 쓰는 친구들끼리 모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모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반은 이제 장애인들이고 반은 비장애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궁금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기숙사 시설에 가능하면 장애인을 많이 넣으면 되지 왜 비장애인을 넣었을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제가 좀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대답을 하던데요. 독일의 어떤 장애인에 관한 정책은 장애인이 스스로 장애인이라고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거, 느끼지 않도록 하는 거. 비장애인도 장애인이 장애인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동요로 느낄 수 있는, 그죠? 그것이야말로 장애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는 거라고 하는, 굉장히 저는 이제 인상 깊었는데요. 노동의 인권, 또 노동에 있어서의 차별의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에 관한 한 성이, 또 장애가, 또는 연령이 어떤 차별의 어떤 근거가 되지 않는, 그죠?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직장 문화를 이루는 거, 또 노동 사회를 이루는 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노동 인권을 존중하는, 그래서 차별을 철폐하는 그런 어떤 선진 노동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났습니다.